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는지 뭐 우려 섞인 그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뭐 피해를 막아야죠.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사기로 약속했으면 오늘이 1일째 뭐 1일, 2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한번 써먹으려고요. 저희 이준의 땅땅땅 작년에 찍은 거 빼고 2019년도를 기점으로 저번에 기획부동산 찍은 게 1, 오늘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린 대로 200회, 300회, 400회를 찍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019년 토지투자 진단이 메인 타이틀은 같고요. 오늘은 내가 만드는 토지투자 성공법, 내 재산은 내가 증식시키자 라는 제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이란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국토계획법, 계획법, 시행령 55조에 있는 내용이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의 적치, 토지 분할, 토석 채취,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해서 6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 토지의 가치 향상을 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밭이 있는데 이게 밭전자죠. 여기에 물이 있으면 이게 바로 답입니다. 논이란 얘기죠. 논은 논이죠. 그냥 농사 짓는 땅인데 이 땅을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지목을 변경을 시키고 형질을 변경을 시켜서 형질을 변경시켜서 용도 변경을 해서 지목 변경을 시킨다면 이게 만약에 대로 바뀐다든지 창고 용지로 바꾼다든지 또는 공장으로 바뀐다면 이 가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이걸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수준이 높으셔서 이런 개발행위 허가나 여러 가지를 해보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땅이라도 적법한 도로를 갖췄다든지 경사도에 적합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제한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재산 내가 증식시키자는 아까 서브 타이틀과 같은 맥락이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목 변경은 공부상 지목을 다른 지목 전답임을 대로 바꾼다든지 창고로 바꾼다든지 뭐 공장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잡종지로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냐?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이 개발행위 허가에 건축이 포함되는 거죠.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인데 개발행위 허가 등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라고 치자고요. 농지가 법정 지목이 전답 과가 농지인데 농지를 개간해서 나는 여기다 집을 질 거야. 근데 이 농지는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죠.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런데 적법한 요건이나 용도 지역을 갖춘 땅에서는 나는 한 200평 정도의 땅에 건폐율이란 걸 맞춰서 건폐율이 한 20%짜리면 나는 보존관리, 예를 들면 보존관리라고 치자고요. 또는 자연녹지라고 칠 때 나는 200평 땅에 건폐율 20%짜리 곱하기 20% 하면 40평에 집을 하나 지어서 세컨하우스나 이런 걸 지어서 내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하는 거죠. 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진우가 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어. 그래?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집을 짓게 해줄게. 대신
이 농지를 조성하는 데 비용이 들고 다른 또 농지를 조성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국가에 내 준조세 개념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얼마? 공시지가의 30% 제곱미터당 5만 원이 상한, 그러니까 16만 5천 원 평당.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내고 건축 설계를 떠서 토목 설계를 떠서 이 논을 뭐 성토 작업을 하든 흙을 뿌리든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짓든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면 집을 짓게 해줄게 라고 해서 집을 지었어요. 제가 그게 바로 지목 변경이 되는 거죠. 농지면 전, 답, 과에서 바로 대자가 되는 거죠. 집을 짓고 나서 준공을 떨키고 나면 이 땅의 지목은 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목 변경입니다. 이 형질 변경도 같은 뜻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농지를 집을 바꾸기 위해서 보통 논 같은 데는 물 고랑도 있고 좀 꺼져 있거나 또는 뭐 수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작업들이 바로 절토, 깎아내고 성토, 흙을 붓고 정지 작업, 크레인 갖고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현장에서 바라시 작업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일정한 땅을 다져야 되죠. 다져가지고 그 안에 기소를 치고 토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형질 변경입니다. 자, 용도 변경은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거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형질 변경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하면 목적행위 끝입니다. 굉장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보통 집을 지으면 1가구 2주택 여러 얘기들이 많죠. 이 행위까지만 해놓고 법정으로 안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임야 같은 경우에 1+1 2년 동안 공사를 해놓고 안 지어도 돼요. 그 상태에서 팔 수 있어요. 또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법정은 2년이에요. 2년 동안 안 지어도 돼요. 그 안에 매매를 해서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논이 20만 원, 30만 원이면 집을 질 수 있는 데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이야. 근데 이 비용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어. 그럼 이건 해야 되는 거죠. 가치 상승을 시키는 거니까. 자, 이 가장 어려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은 용도 지역을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면 용도 지역, 용도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그 용도에 맞는 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여기는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이어서 여기에는 공장도 지을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뭐 그 인구들 유입하기 위해서는 숙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업 유통을 해야 돼.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는 이 도시를 서포트하는 지역이야. 맑은 물을 공기해야 되고 토지를 보존해야 돼.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자, 김제평화처럼 이런 데는 여기는 농사만 짓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뭐 해인사 부근이나 또는 여수 앞바다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지역들, 또는 맑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들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법적으로 요 4가지가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 4가지가 우리나라 법으로 정한 용도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농림지역은 별이 예를 들어 4개라 치자고요. 개발하기가. 자연환경 보존도 별이 4개예요. 예를 들면 관리지역은 별이 한 3개 되고 도시지역은 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개발이 쉽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쉽고 숫자 말수 크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면 토지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은 제한은 물론 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그거를 바꿔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서 우리 조금 어려운 거니까 하는데, 지금은 토지의 적성도 평가를 해서 기존의 개발지가 많지 않은데 많은 개발이 되는 지역들은 용도적 변경을
그전에는 5년 단위 토지 적성도 평가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개발지나 산업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그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농림지역은 우리가 아까 보전을 해야 되는 농사 지어야 되는 때이죠.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외지역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대농지예요. 절대농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절대농지는 뭐예요? 절대적 농사만 짓는 땅이죠. 여기 개발이 안 되죠.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두 개로 나눠놔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이렇게 나눠놔요. 자, 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사만 져야 되는 땅이에요. 여기는 예전에 말했던 지역적인 의미의 절대농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농사를 꼭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을 서포트하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뭐 농사를 짓는 창고를 질 수 있고 농사를 짓기 위한 뭘 할 수 있고 이런 지역이 이렇게 다시 나눠지는데 필드에 나가면 농업보호구역은 행위 제한을 관리 지역에 준하는 행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세컨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한 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보다는 이 땅이 당연히 가치가 높겠죠. 이 땅보다는 아까 외지역의 땅이 농업진흥지역의 외지역의 땅이 훨씬 가치가 높을 테고요. 그거는 개발의 어떤 접근성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한 땅이 당연히 집가치는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보호구역의 땅이 외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면 또는 진흥구역의 농지가 보호구역의 농지로 바꿀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가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저출산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쌀 소비가 많이 안 되죠. 사실은 형식에 얽매여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진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여의도 면적에 여의도가 한 87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한 43배인가요? 이 정도 된 땅을 이때는 보호구역인 땅을 전부 외지역의 땅으로 해제를 해줬어요. 2008년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그런데 2017년도에도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점은 이때는 농업보호구역만 됐었는데 지금은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또는 진흥구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월반을 하는 거죠. 월반을. 단계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월반을 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죠.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바뀌는 거는 변경이라고 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외지역,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이 되는 건 해제란 말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 투자가치 일단 별 100개죠. 이쪽으로만 돼도 별 한 30개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 많이 저거 할 수 있고요. 자, 토지투자 수익 올리기 단기 투자를 우리 보통 한 2, 3년 전세 한 바퀴 돌 때를 보통 2년 정도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이 보장되죠. 그래서 2, 3년을 단기 투자 봤을 때는 노라고 쓴 거는 바로 트렌드 쫓아가는 겁니다. 요즘 한참 유행했던 작년 유행했던 파주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했던 적경지역의 투자나 민간 주도나 지자체 혹은 도시계획시설 따라 장기 투자 막 이런 거죠. 자, GTX A 노선은 예타를 통과해서 착공식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까지 준공을 한대요. 완공을 한대요. 이거는 할 거예요. 상기 신도시에 관련된 문제니까.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상기 신도시 발표되기 이전에 GTX C노선이나 B노선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못했어요. 경제 편익이 1을 넘지 못했어요. 전부 0.3, 0.6 이래서 못했어요. 자, 단기 투자를 생각한 사람이 12월에 GTX B노선 라인에 투자를 하면 이 성과가 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단기 투자는 아까 얘기했던 적극적 행위, 지목이나 형질 변경, 용도 변경 또는 이런 걸 통해서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얘기고
트렌드에 따라서 적경지역 투자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자, 금강산 박광자 씨 돌아가신 금강산 관광 시작되면서 그 이전 2, 3년부터 시작돼서 이런 대북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획부동산이 난리를 쳐서 했던 것이 바로 적경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나온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 국토종합계획에 다 있어요.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의 계획인데 예를 들면 요 앞전 2020년까지 계획이 제3차 국토종합계획이에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수정이 됐고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수정이 됐어요. 정부 트렌드나 정부 색깔마다 수정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 대북 적경지역에 관한 내용, 뭐 중국과의 그 열차, 대륙 관통열차, 중국 관통열차, 러시아 관통열차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부마다 색깔마다 이걸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 2006년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혁신도시와 그 많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만들었죠. 엄청난 보상금 풀렸었죠.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수정을 했어요. 뭘로? 수도권 역량 강화로. 그래서 뭘 했어요? 우리 지금도 지탄받는 4대강 시작했죠. 그 어마어마한 보상금 나왔죠. 문재인 정부가 3년차 들어가는 4년차인가요?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트렌드가 바뀌어요. 대북 관련된 적경지역에 더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투자지,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죠. 단기 투자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단기가 나왔으니 중장기도 나오겠죠. 중장기는 이제 3년에서 7년 편한 투자라고 제가 단정을 줬어요. 이란 단위 퀘션 마크가 뭘까요? 예스는 트렌드 쫓아가기 7년 정도면 적경지역 투자나 이런 도시 SOC 따라 가는 거 괜찮아요. 조금 편하니까 기간적으로. 이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들 성과가 나오겠죠. 그 성과도 안 나오면 하기사 새만금이 언제 처음 발표가 됐죠? 혹시 아세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89년 대통령 대선 공약에 나온 새만금입니다. 99년, 2009년, 19년, 30년 됐습니다. 30년. 30년 돼서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89년도에도 기획부동산이 있었고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몰려서 피해자들 발생했고요. 89년도부터 땅을 갖고 있다가 오늘이 2019년도니까 한 완성되는 한 2025년. 그러면 한 몇 년 되나요? 한 35년 땅 갖고 있어서 투자 수익률을 볼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투자란 거는 적당한 수익률. 우리 뭐 금가옥조 같은 말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란 말. 그 정도 투자 수익률이면 훌륭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새만금을 비교하면 그런 거죠. 공사금지 가처분이 떨어졌었죠. 노무현 정부 때. 그럴 때 땅값이 훅 떨어졌을 때 만약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여기에 뭐가 개최됐죠? 세계 보이스카우트 대회가 개최됐어요. 땅값이 조금 또 전북도 전남도 합쳐서 국가에서 다 밀어준대요. 땅값이 좀 올라갔어요. 그때 황금하면 그게 투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적극적 행위는 아까 얘기했던 건 뭐 이거는 언제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당연히 단기간에 그런 행위를 해서 어떤 지목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 땅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장기 투자는 5년에서 목적 기간을 뭐 조금 더 이상 편안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자, 적경지역 투자는 현재 2020년까지 계획된 국토종합계획의 변경이 아마 분명히 될 거예요. 변경이 수정이 될 거예요. 적경지역이나 대북 이번에 작년에 그 착공식 했죠. 교통망이나 도로망, 철도망이나 도로망. 그거에 따른 수위 지역들 여러 군데 보이죠. 파주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동해선도 마찬가지고 이쪽 서해선도 마찬가지고 적경지역 투자 괜찮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어마어마한 땅이 한 1억만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눠요. 제한보호구역은 그나마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죠. 단 군부대 동의를 받으면 가능해요. 근데 통제보호구역은 아예 안 됐어요. 근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다 해제를 하고 또 많은 땅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를 했어요. 이런 지역들 찾아서 투자한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 받침이 될 SO가 됐든 산업시설이 됐든 일하는 사람이 됐든 호재나 실제 시행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민간주도 지자체 또는 도시계획시설 따라 장기투자 일희비한적 끈기가 필요한데요. 여기는 본인이 직접 다녀보시고 여기는 이 인근에 공장들이 가내수공업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또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이 퍼져서 이쪽으로 올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축이라고 하죠. 축의 이동이 된다고 하죠. 예전에는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을 축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축에 이동하는 면을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단기부터 중장기 투자 봤는데요. 이 안에 내용을 갖고 다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오늘 두 번째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안에서 디테일하게 나누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제가 좀 쇼크를 먹었던 얘기 잠깐 할까요? 저희가 봤을 땐 부동산 전문가들이 봤을 땐 정말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부동산의 얘기가 아닌 허접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그냥 본인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란 재화 특성상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지식을 줘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의 변화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인가 그거로 또 옮겨갔다 하죠. 저는 페북을 조금 하다가 차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있어서 페북은 쓰레기 같았어요. 정말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또는 필요 없는 일상 자파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걸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호기심이 생기니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댓글도 달고 또는 내가 글을 쓰고 저는 그런 소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부동산 재화는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는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고 이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최소한 피해보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토지 전문가다라는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희 직원분들하고 다른 외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늘 알고 있었던 얘기가 제가 잊어먹었나 봐요. 방송은 중학교 학생들하고 소통하듯이 쉽게 얘기하라는 얘기를 저한테 전문가들이 해주더라고요. 참 거기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쉽고 편하게 풀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걸 싫어하신대요. 저도 드라마를 봐도 머리 아픈 거 싫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이진호의 땅땅땅이 되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자, 유튜브에서 오비스트라고 치시면 꽤 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분들한테 공유나 좋아요, 공유나 좋아요 이런 것도 눌러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계속 더 발전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진호의 땅땅땅 토지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